노력이 배신할 확률이 90%인 거잖아요. 모두가 노력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으면서 살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설렁설렁한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성공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때 나름 진단을 해봤던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법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해 볼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력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커서도 제일 많이 듣는 개념 중 하나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참 어릴 때 만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커서 뭐 매체 이런 거에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모든 주인공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만화만 쪼개봐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뭐 가령 스포츠 만화 주인공을 예로 치면 주인공은 1등이 되는데 주인공의 동료들 아니면 주인공이 거쳐간 그 수많은 이제 상대들은 조명이 안 되지만 그들도 주인공만큼 노력을 했거든요. 막 감독님이 그들도 분명히 보이진 않았겠지만 야,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볼 수 있어, 화이팅하자, 이걸 맨날 듣고 믿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만 빛을 보고 그들은 시청자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어떤 사람은 그냥 점으로만 등장해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 주인공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겪은 게 회사랑 뮤지컬 배우 할 때 엄청 그걸 많이 봤어요. 회사도 보면은 한 회사에서 열심히 5년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이 회사에 있다가 저기 이직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연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2, 3년 차의 연봉보다 회사 상황이 좋을 때 들어온 신입이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직도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 5년 10년 버티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뮤지컬 배우 할 때도 주연 맡으신 분들이 다른 배우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1등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1등은 오히려 주연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노력을 훨씬 많이 하고 버텼던 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활동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연은 1%의 사람만 막,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은 채 인터파크에 이름 한번 올리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럼에도 세상이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세뇌시키는 게 아닌가. 노력을 하면 빛을 볼 것이다.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마치 약속된 것처럼, 기대를 품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이렇게 이어가는 스토리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어릴 때 얼마나 불우했으며 무명을 얼마나 버텼는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피땀 흘려 연습하는지, 막 무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마치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버티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저게 성공의 원인이다, 막 이런 것처럼 조명을 하는데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보면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닌데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것을 버텨내서 실력으로 우뚝 선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뭐 성과의 비결이다,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성공이랑 실패 이유에 대해서 막 뜯어보잖아요. 사실 모든 건 저는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좀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은 과정이 꼭 성공으로 이끌지도 않고 나쁘고 비효율적인 과정이 꼭 실패로 이끌지도 않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 기업의 실패나 성공은 그냥 해석하는 사람 나름인 거죠. 뭐 시대를 잘못 읽었던, 뭐 노래로 치면 스타일이 올드하든 뭐든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세상은, 매체는 노력을 그렇게 중시를 하는가? 욕먹고 싶지 않아서. 특히 커다란 매체일수록. 왜냐면 노력을 하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 되게 본능적인 생각이잖아요. 보상심리잖아요. 보상심리.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보상심리에 반하는 거니까. 인간의 본능에 반박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저는 자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포기를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일반인 분들마저도 이 노력이라는 것에 너무 큰 허들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너무 큰 절망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체를 좀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노력은 이 보상 심리랑 조금은 어울리지 않은 애 같아요. 그냥 요리로 치면 저는 그냥 밑재료 중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무조건 요리가 완성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요리가 완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그냥 재료 중 하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공이나 성과 있잖아요. 작은 성과마저도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요인, 뭐 주변의 도움, 운, 상황, 뭐 경제 시장 상황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저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제 경우에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보면 좀 오만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가령 유튜브로 예를 들을게요. 좀 유튜브 영상이니까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찍으면 한 1년 뒤에는 100만 구독자가 달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막 올리고 그걸 기대한다라고 치면 그 제 모습이 너무 오만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태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거나 이성의 선택을 받거나 고용주의 선택을 받거나 뭐 시청자의 선택을 받거나 다 선택을 받아야 성과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선택을 타인의 선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의 이유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니 내가 얘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가 내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냐? 사귀어야 되냐?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되냐?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하더라도 내 마음에 가야 뽑는 거니까요. 그 유튜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만 하면 성과가 무조건 납니다. 이거 요즘에 그래가지고 다큐에서 막 사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잖아요. 뭐 불안 강의, 불안에 대한 강연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막 따라하면 월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성공했던 환경이랑 무조건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이랑은 다르고 그리고 이 내가 시도했을 때 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모르는데 그 복잡함을 나만 따라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력을 쌓고 그 생태계에 적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과를 기대로 이렇게 판매하는 강의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저는 되게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문득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하지 말자 그래서 노력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노력은 중요한 거고 노력이 꼭 필요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그 노력에 대한 기대, 맹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노력이라는 거에 허들을 막 노력을 내 모든 걸 바쳐서 막 요런 뭔가 좀 묵직한 느낌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살면서 실제로 그렇게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 김연아 씨 인터뷰를 제가 하나 가져오자면 그 어떤 기자분이 김연아 분한테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한 답변은 뭐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막 금메달을 위해서 막 이런 좀 장기적이고 원대한 생각을 원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 김연아 씨가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 그냥 하는 거죠. 뭘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그냥 이분한테는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래서 노력할 때 제일 위험한 생각 중 하나인 거죠. 그 기대라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이게 엄청난 결과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장은 뭔가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슬프지만 무조건적인 사실은 세상의 자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1등도 한 자리고 뭐 취업도 대기업도 다 자리가 있고 자본주의로 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나 10억 50원씩 5천만 국민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국민이 다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자리는 다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일부 외에는 실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기대를 해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대부분 뭐 과반 이상도 아니잖아요. 거의 상위 10%의 위치를 다 원한다면 노력이 배신할 확률이 90%인 거잖아요. 모두가 노력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노력에 그런 장기적인 기대,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생각보다 기대를 품을 만한 애가 아니다. 그냥 김연아 씨 말처럼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대를 품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저도 이거는 반쪽짜리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직접 해서 느꼈던 것은 이 보상 심리라는 게 그런 기대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 내가 기대를 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대도 품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감정은 사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러면 여기서 노력에 대한 기대를 덜 품으려면 사실 이 상황이나 사건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즉 노력의 총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노력을 좀 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내 기질이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 심리를 갖는 성격인지 아니면은 이제 나는 얼마나 완벽주의자인 사람인 건지.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질상 한 100을 완벽한 노력이라고 친다면 한 60에서 70 정도를 쏟아붓는 게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그 정도가 실패해도 너무 내상 입지 않고 물론 실망은 하지만 너무 내상 입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100점짜리 결과물을 막 목표로 하면 기대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뭘 너무 잘하려고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컨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생산하는 거랑 3주에 하나씩 생산하는 게 있다 치면 3주에 하나씩 만들면 그만큼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노력이. 근데 이거를 딱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보려면 3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3주 동안 저는 절망인 거예요. 근데 매일 하나, 이틀에 하나씩 올리면 그 절망하는 시간이 이틀로 줄어드는 거예요. 절망의 크기도 줄일 수 있지만 이 절망의 빈도도 짧게 만드는 거죠. 절망의 주기를. 이런 식으로 노력을 좀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노력에 품는 기대가 좀 적어지는 거죠. 이 노력에 대해서 또 하나 자꾸 오해를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 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꾸준히 완전 몰입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실패를 하며 느꼈던 것은 이 몰입이나 꾸준함 이거 있죠. 몰입도 완전한 집중이 아니고 꾸준함도 하루도 빠짐없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2시간을 완전히 1초도 남김없이 정말 쇼츠 한번 보지 않고 왁 몰입한다. 이것만 몰입이 아니라 뭐 한 2, 30분은 잠깐 물도 마셨다가 뭐 진짜 어떤 분은 그래요. 노력 이렇게 성과를 내시는 분 중에 옆에 막 TV 틀어놓고 백색 소음 들으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뭐 최소 시간 뭐 한 30분 정도만 넘어가는 선에서 일단 몰입하는 게 어느 정도만 그리고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가 아니라 일주일에 2, 3일이 돼도 좋으니까 그냥 그런 적당한 몰입과 노력이 이렇게 굴러가면 쌓이거든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하더라도 꾸준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번에 많이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내가 너무 기대를 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이나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이나 실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운, 외부 환경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100원씩 건 내가 총 금액이 내 인생의 총 코인이 10,000원이면 100원씩 100번 거는 게 그 확률을 높이는 거지. 한 게임에 10,000원을 다 걸어버리면 그거 실패하면 확률형 게임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몰입이 됐던 뭐 꾸준함이 됐던 이런 노력에 대한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는 게, 그리고 나서 그게 조절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 30분이 됐던 하루가 더 됐던 늘려나가면 돼요. 습관화가 되면 확실히 기대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연아 씨가 말씀하신 그냥 하는 상태가 되면 기대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내 그 성격상 받아들이는 절망의 주기나 크기도 좀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노력에 너무 기대를 하지 않도록, 노력이라는 것을 너무 믿게 되지 않도록 이 노력의 총량을 좀 조절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삶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혼신의 힘을 다해 막 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주 70시간씩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이 습관화가 된 뒤에 쏟아부어도 괜찮은 것들이고, 그 전에는 좀 너무 기대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괜히 이 인생이라는 롱런의 확률형 게임에 내가 너무 빨리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좀 조절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노력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성공이라는 것, 성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적은 확률의 이런 게임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올인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조절하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노력이라는 게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삶이 더 이렇게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그런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재능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너무 답답해집니다. 아니,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누구나 재능은 있대. 그럼 내가 문제야? 저는 재능이라는 건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 조금 더 나은 것, 이게 저는 재능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걸 찾다 보니까 저는 재능을 못 찾거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대표적인 이유죠. 왜냐면 비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슨 기준이야? 옆 사람 기준? 아니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아니면 뭐 동네에서? 노래로 예를 들면 그러면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는 뭐 재능이 있는 건가요? 반에서 제일 잘하는 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남을 기준으로 계속하면. 뭐 누구나한테나 먹히는 막 1,000명 중에 막 군계일학 막 누구나 들어도 짱이다, 누가 봐도 짱이다, 이런 거는 천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고 누구나 와, 쟤 잘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근데 그런 천재적인 면모는 없는 사람이 저는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재능, 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그 재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나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 사람은 능력치가 0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동신경이 낮은 거지. 그걸 그냥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뇌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치로 좀 얘기를 하면 남들은 이 능력이 50일 때 난 이걸 70을 갖고 있어. 이걸 재능이라고 굳이 꼽을 게 아니라 내 능력 중에 다른 건 막 10, 15, 20 이런 거야. 근데 이 능력은 40이네, 30이네. 이것도 재능이 될 확률이, 재능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현실에서 이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면 뭐 예대가 될 것이고 축구를 잘하면 이렇게 축구부 아니면은 뭐 축구 활동을 하는 뭐 학교 이런 데가 될 것이고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대학이 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안에 모으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진짜 천재, 군계일학 빼고는 사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 재능들이 막 누구 하나 특출나게 딱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찾으면 어떤 분야든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절대 막 남들보다 뛰어나고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 경우를 하나 꼽자면 저는 제가 느끼는 재능 중에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좋다. 뭐 전달력이 좀 있다. 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재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어딜 가든 두각을 나타내고 특출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도 뭐 성시경, 김동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뭐 김나박이 뭐 이런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제일 나은 것들이에요. 제가 가진 능력 중에. 그냥 딴 거는 20인데 이거는 한 50, 55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김동률, 성시경, 박효신, 김나박이 이런 분들은 그냥 월등히 천재인 거고 월등한 재능을 가진 거고 그런 분들은 좀 직업이나 진로, 뭐 취미에서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받고 좀 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들인 거죠. 재능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재능 만능주의 이런 거에 조금 경계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무조건의 가능성, 직업으로 삼아도 된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인 거니까 천재적인 기질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재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는 한번 직업으로 삼아볼까? 아니야. 취미로 삼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시그널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하면 그냥 재능을 너무 남들보다 뛰어난 거, 거창한 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라는 게 있을 때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간이랑 운으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시간도 들여서 연습이나 수련 아니면 그 일정 분야의 형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 운이거든요.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 재능이 엄청 뛰어나도 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꽃을 피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확증 편향 그냥 살아남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재능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재능이 있어도 성공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재능이 없어도 성공하는 분들도 사실 그 분야에서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배우할 때 거기서 이제 작품을 하면 2, 30년 된 선배들을 좀 뵀거든요. 처음 볼 때는 연기를 진짜 노래를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고 느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어떻게 저런 영역에 도달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뭘 느끼냐면 디테일 차이예요. 디테일 차이. 그러니까 점점점 그 굵직굵직한 형식들은
시간만 보내면 제가 이 무대라는 데가 편해지고 뭐 뮤지컬 연기가 있으면 그 뮤지컬 연기를 눈으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그 회사에 형식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이걸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 막 들어도 메모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화로 막 이거 김 부장님한테 뭐 석세션 뭐 석세스 해가지고 뭐 페일 해가지고 뭐 메일링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한 몇 달만 지나면 형식이 익혀져요. 근데 어떤 분야든 실력 있는 사람들 보면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실 그 형식이 입혀지면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결국엔 그 외에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결국엔 디테일 차이예요. 제가 봤던 그 10년, 20년 된 선배들도 뭐 눈이 3개고 입이 5개고 팔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눈, 코, 입 이런 데서 그냥 연기가 나가는 건데 특출나게 막 무슨 압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형식이 좀 더 익숙해진 거일 뿐이죠. 그냥 그분들도 이 시간과 수련을 통해서 그냥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는 거고 그게 무대에서 그냥 큰 차이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신입들보다 노래, 연기 이런 거 못하는 선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재능이 없다. 왜냐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아니 업계에서 작품도 끊임없이 하고 돈도 잘 버세요. 뭐 그런 분들 보러 야 너는 실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 일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능이 가끔은 말장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냥 있든 없든 그 분야에서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뭐 취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냥 재능은 하나의 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해볼까 하는 그냥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 그냥 버티면 일정 실력이나 인프라 그리고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재능을 너무 믿고 재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그 배우 생활하면서 그걸 느꼈고 지금도 살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능은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그냥 요 정도의 증거만 가져도 충분히 이걸 재능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잘해도 무조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그 무슨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뭐 운동 선수들 봐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뭐 거기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그 빛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감독 코치 잘못만 해서 무리해가지고 막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 심리적인 거, 형식도 익혀야 되고 버티기도 해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거가 너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도 그 업계나 취미 들어가서 또 쌓아야 될 게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두각이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재능과 관련된 제 생각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럼 재능은 이 재능을 통해서 직업을 어떻게 가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그냥 이제 재능을 찾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재능을 찾으면 그 재능과 관련된 분야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거 해야 된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한데 잘하면서도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를 해야 관심도 생기고 생산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관심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고 계속 해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특히 회사원분들 엑셀 잘 하시잖아요. 보고서 잘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만들고 싶나요? 막 회사 가면 나는 엑셀 너무 좋아. 수식을 한 100개 정도 경우의 수를 개발해보자. 막 시트를 막 한 200개 만들면 막 너무 환희가 올라와 막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못해도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찾았다면 그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그거가 그냥 직업으로 가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아니지만요. 제 경우는 어떻게 직업을 뮤지컬 배우를 하나 찾았냐면 지금은 이제 회사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때려친 거죠. 저도 재능 따라서 갔다가 이제 남들 앞에서 저는 긴장을 잘 안 해요. 이런 거를 재능을 하나 찾은 거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은 것 같다. 이 자뻑으로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게 뛰어나라고 치면 어떤 직업들을 할 수 있냐 하면 막 떠오르잖아요. 뭐 강사, 쇼호스트, 배우, 가수, 뭐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긴장 안 하고 목소리도 좋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난 연기도 잘하고 무대에도 서고 싶고 노래도 좋아해.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택한 거예요. 뮤지컬 배우를 취미로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직장인 뮤지컬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한 거일 뿐이에요. 심지어 근데 더 웃긴 건 이 한 직업에서도 먹히는 재능이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는 노래, 연기,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춤 잘 추고 이것만 있으면 뮤지컬 배우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뮤지컬 배우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되게 뛰어난 주연을 맡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뭐 노래, 연기 이런 것도 잘하지만 제가 봤던 그 형의 천부적인 재능은 남들 관심 끄는 거에 그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거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뻔뻔해요. 뻔뻔함에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립니다. 이게 물론 양날의 검이긴 해요. 왜냐면 그 형이 이 남들 관심 어그로를 어떻게 끄냐면 남들 신경 쓰이는 짓을 좀 잘해요. 진상짓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안 일어나. 형 왜 안 가요? 안 먹어. 아 몰라 안 먹어.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왜 아픈가? 형 왜 그래요? 괜찮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막 그냥 계속 짜증나. 아니면은 막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우악 소리 질러 버린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남들이 막 주목하고 남들이 피해 입어 가지고 시선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 뻔뻔함이 이 형이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해. 그래서 남들이 쳐다봐. 그러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막 쥐구멍에 숨고 싶거나. 근데 그 형은 그런 게 없어요. 창피한 행동을 해도 남들이 관심을 주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완전 별로죠. 근데 이게 무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무대에는 결국 배우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고 주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형의 연기나 행동이나 이런 액팅에서 이 뻔뻔함이 계속 풍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 형이 별론데 이 형이 연기만 하면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형이 진짜 주연을 계속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게 어떤 직업에 무조건 가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무조건 뭐 상위로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중 노래가 제일 뛰어나야 가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무조건 잘생긴 게 뛰어나야 뭐 회사가 됐던 무슨 어디가 됐던 이 재능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되게 거창할 거 없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능이라는 건 1번 거창한 게 절대 아니다. 2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거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재능을 통해서 직업이 됐던 취미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성공이 되거나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보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재능은 절반도 성공 요인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버티는 시간, 운, 인프라, 그 형식을 잘 갖추는 거, 그다음에 좀 두뇌 플레이 막 이런 것들이 더 절반 이상을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재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찾으면 그냥 재능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능력치가 5라면 10짜리 찾으시면 되고 능력치가 10이면 다른 능력들이 그러면 15짜리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뻔함 같은 것도 재능이 될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이런 능력들이나 면모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직업에 붙이느냐에 따라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 자체는 찾는 거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진 모습 중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잘 가꿔서 취미가 돼도 좋고 직업이 돼도 좋고 부업이 돼도 좋으니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재능을 찾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면은 명확한 것 같아요. 사회는 그냥 덧셈 뺄셈이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좀 출발선이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회에는 대표적인 출발선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집안, 이제 수저 색깔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스펙, 뭐 학벌, 외모, 키, 자격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다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집안을 생각해보면 막 엄청나게 가난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빠듯한 편의 집에서 살았고요. 대학교도 지방 4년제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26년이니까 횟수로 한 11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런 대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한 대학교 2, 3학년쯤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성공을 하고 싶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따라잡고 싶기도 했어요. 뭐랄까 좀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뒤처진 출발선을 좀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출발선을 극복하려면 내가 좀 진작에 이 생각을 버렸어야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좀 지름길에 대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이제 성공 영상, 인생 역전한 영상을 보면 막 어떤 계기 하나로 갑자기 인생이 바뀌고 내 재능을 찾아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더니 단기간에 막 성장하고 급성장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역전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에 재능이 없고 스펙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스펙도 안 가지고 학벌도 안 좋은데 막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금수저 아니면 고학력 학벌 이런 것들을 되게 이기는 어떤 CEO의 이야기,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 어떤 선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사업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나도 이 출발선을, 제가 이제 출발선이라고 하면은 대학교도 안 좋고 집안도 그렇게 빵빵하지 않고 머리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있는 상태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뒤늦은 출발선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1년째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사회는 그렇게 극적인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덧셈 뺄셈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단순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는요, 무슨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살고 막 어떠한 내가 큰 꿈을 품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급성장하고 갑자기 인생이 역전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는 매체와는 다르게, 영상과는 다르게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확률이 그냥 높은, 거의 덧셈 뺄셈에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자주 일어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성공한 사람도 분명 있고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회라는 것을 어떤 확률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출발선이 뒤쳐졌어. 남들보다 스펙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은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에 확 뒤집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되게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전교 1등이
다음 시험에도 전교 1등할 확률이랑 전교 한 150등이 다음 시험에 1등할 확률이랑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면 당연히 전교 1등이 다음 시험에도 전교 1등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사회도 보면요. 마치 내가 이제 좀 스펙이 딸려도 열심히 하면 고스펙, 뭐 학벌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을 이 열심히 치열함, 큰 포부, 어떠한 노하우를 배워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만 고생하고 노력하면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라잡기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들도 멈추지 않거든요. 그 높은 스펙과 재능을 가지고 계속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그 인생을 뒤집는 것들을 되게 간단하게 되게 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그것들은 되게 소수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띄어요. 그 분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라져가는 사람들. 제가 이제 뮤지컬을 했지만 뮤지컬도 주연을 맡은 사람보다는요. 주연도 못 맡고 눈에 못 띄고 사라져가는 배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체에서 이런 성공한 배우들을 자꾸 조명해 주니까 어느 분야에서 10년, 20년을 계속 버티다 보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빛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희망을 꺾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 취지 자체가 뒤처진 출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11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출발선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름길에 대한 환상, 인생 역전에 대한 환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덧셈 뺄셈으로만 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고 잘하던 사람이 계속 잘할 확률이 높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쓸데없는 환상에 안 빠지게 되고 쓸데없는 기대를 안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희망 고문하게 만들거든요. 실질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뒤처진 출발을 따라잡으려면요.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벌 같은 것들이거든요.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학벌 안 중요하다. 사실 이거 학벌 안 중요하다는 한 20년 전에도 나왔어요. 이제는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네. 이제는 점점 학벌의 의미가 사라지네.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학벌이 좋아도 이제 AI한테 다 잡아먹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예측의 영역이지만 저는 학벌의 중요성은 그렇게 앞으로도 급격하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점점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AI는 등장하지만 계속 사람이 사는 사회이고요.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실 인간의 한 명의 본질, 인간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봐 주질 않거든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출발선을 역전을 하려면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회사로 치면은 뽑아가지고 저는 일을 잘합니다. 저는 진짜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세 달 막 일 시켜본 다음에 뽑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원자들 전부를요. 그것보다는 타이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일단 분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오히려 AI가 채용을 담당해도 분명 그렇게 나눌 거예요. 어떤 자소서를 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학벌류 분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범주화를 해서 잘려 나가야 더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회를 사는 한 이런 학벌, 외모, 자격증 이런 증명이 딱 가능한 타이틀들은 계속 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처진 출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그런 꿈을 품는 것도 알겠지만 함부로 이 학벌이 안 중요해진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오히려 우리를 불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학벌을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되게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학벌 뭐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계속 이제 학벌로 얘기를 하는 건 가장 대중적인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학벌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제가 인서울 통계를 봤는데 뭐 인서울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5%인가? 여튼 되게
상위 클래스 인서울의 가장 낮은 대학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반에서 진짜 한 5등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초, 중, 고 요즘에는 뭐 7세고시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좀 차치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짧게는 막 몇 년에서 길게는 12년 그 학창 시절을 다 갈아 넣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무슨 사회 나와 가지고 뭐를 좀 한다고 해서 몇 년 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욕심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는 덧셈 뺄셈의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머리로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학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어. 그게 쉽게 그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벌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진 않아요. 스펙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필을 하면서 저도 적극성이 높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 어필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제 말에서 저의 모습을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학벌 좋습니다 하면 끈기, 지능, 노력,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내포돼 있을 거라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깔끔한 외모를 봐도 뭐 외모 지상주의 하지만 거기서 호감을 얻는 건 인간의 본능상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이 마인드셋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차이는 없어 금방 뒤집을 수 있어 노력하면 역전할 수 있어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계속해서 왜 안 따라잡히지 왜 안 따라잡히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많이 인풋만 하고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무언가 영상 몇 개만 보면 강연 몇 개만 보면 사업만 하면 재능만 찾으면 되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마음 아픈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인정을 하고 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면은 명확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는 그냥 덧셈 뺄셈이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불안하다면 내가 도저히 뭔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될 것 같거나 이렇게 살면 언젠가 내가 돈 때문에 어떠한 여건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대기업 좋은 학벌을 따라잡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 삶에서 무언가 상승을 시키거나 역전을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일단은 각오해야 될 사항은 시간을 무조건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동화, 어떤 묘수, 노하우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거 말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만으로도 12년을 태우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수십 년을 태우는데 나도 적어도 못해도 그 정도는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일단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그동안 영상에서 조금 내가 감당 가능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영상이 좀 갭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감당 가능한 노력과 이런 뒤처진 출발점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삶보다 나아지는 그 구간을 좀 잘 조합해서 나아가자라는 게 일단은 저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극단도 좀 치우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태워야 될 땐 태우고요. 잠깐 조절해야 될 땐 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노력이라고 쳐서 이것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평생 진짜 그 어릴 때 몇 년 좀 못 살았다고 집안이 좋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희망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사회에 나오면서 느낀 거는요.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럼에도 학교 때와는 타고날 때와는 약간 완전 다른 게임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차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사회에서 메꾸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실전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밀도 있게 연습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간다면 그 학벌의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서의 전제는 학벌 때 그 잘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렇지도 않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막 인서울 나오고 막 스카이 나온 친구들을 보면 지금 사회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딱 사회 나오는 순간부터는 직장인 모드가 되거든요. 사실 대학교 때부터도 직장인 모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이 좀 뒤처진 사람들도 양으로 태우고 질로 태워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직장을 다닌다면 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앞서 출발한 사람들 같은 직장인이라 비교를 하면 앞서 출발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메꿔야 될 게 여러 공부를 통해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거기서 조금 더 밀도 있고 질 높은 연습을 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양을 태워야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양을 적게 태워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확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에 너무 기대시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뿜어내는 것은 진짜 운, 재능, 천재의 영역이지 99.9%를 차지하는 일반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발이 늦으면 여러 노하우들을 공부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든 남들이 안 하는 시간을 더 활용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계속 쌓아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도 그 진입 장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인턴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학벌끼리도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턴을 했던 회사 대표님이 서울대였는데 이분은 서울대랑만 사업을 하고요. 그분들도 서울대가 아니면요.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아도 끼워주질 않더라고요. 이제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카르텔이나 진입 장벽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뭐 유리천장이다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내가 진입 장벽 밖에 있으면 이게 나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진입 장벽만큼 나를 지켜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없으면요. 정말 평생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10년, 20년 된 친구가 있다면 그 세월이 진입 장벽이거든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 누가 전학을 온다. 누가 갑자기 옆집에 산다고 해서 갑자기 친한 친구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같이 보낸 세월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요. 대신 진입 장벽이 있는 덕분에 우리는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친한 친구들은 계속 모인다.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태우고 실력을 키워서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은 저는 진입 장벽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나를 지키면 일단 1차적으로는요. 조금 그 뒤처진 출발을 좀 메울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뒤처진 출발을 뛰어넘어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요. 예전에는 어떤 좋은 분야를 선택하거나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한 방에 점프업하거나 이런 게 가능했지만 저는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레드오션이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다 하고 있고 회사도 다 다니고 있고 무슨 시험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포화 시장이 됐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이제 많이 태우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시간을 좀 활용해야 된다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거. 오랫동안 버텨서 꾸준히 쌓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의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내가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제일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입하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이제 초창기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근데 3개월 지나면 50%가 떨어지고요. 6개월이 지나면 또 50%가 떨어지고
1년이 지나면 또 절반이 떨어지고 2년이 지나면 또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월만 보낸다 해도 경쟁자들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태우면서 한 분야에서 버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날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횡설수설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정리를 할게요. 다시 이 뒤처진 출발을 채우려면 시간을 태워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뒤처진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해줘야 될 게 포기의 횟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맞는 분야가 맞는지 이런 시행착오는 평생 거쳐야 되지만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이게 출발선이 앞인 분들은 좀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이 횟수가 많아도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덜 하거든요. 근데 이미 출발이 뒤인데 거기서 또 계속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러면은 더 오랜 시간을 태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먼저 시작해서 긴 시간을 보내든 늦게 시작하더라도 저 앞서 출발한 사람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포기 안 하고 계속 버텨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태우고 질적 성장을 쌓는 그 시간을 우리는 10년, 15년 그렇게 길게 가져가야 드디어 출발선을 따라잡을 수 있고 진입장벽,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진입장벽을 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뒤처진 출발을 한 경우에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는 제가 출발이 되게 늦다라고 생각해요.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종종 그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고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메꾸어 가면서 여러 진로도 찾고 열심히 살았지만 물론 뮤지컬 배우를 하는 게 출발선을 뒤집는 역할은 아니었겠죠. 전 거기다 5년을 태우긴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요. 차이가 좁아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보면 그 친구는 저랑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연봉도 높고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아직 그 친구보다 돈도 훨씬 못 벌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도움이 안 돼요. 아,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나 유튜브 하니까 금방 따라잡겠지. 나 지금 매일 퇴근 시간마다 퇴근하고 나서도 진짜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지. 이런 환상에 빠지는 게 오히려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진짜 잠깐 합리화가 되거나 순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오늘의 말씀드릴 부분을 다시 강조드리자면 출발선이 느린 분들, 이제 뒤처진 분들, 우리가 이제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덧셈 뺄셈의 개념으로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면서 꾸준히 하고 많은 시간을 태우는 것.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충분히 질 좋은 시간을 태우는 것. 저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뭐 매체 보면 진짜 그냥 이렇게 막 소위 무식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양이랑 꾸준함이랑 버티는 걸로 채우지 않아도 이런 방법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영상들 진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사회에서는요. 제가 좀 고지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전략이다라기보다 어떤 방법이다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좀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월천 이렇게 하면 월천 이렇게 하면 2시간만 일해도 뭐 500만 원 하지만 막상 까보면 그런 분들 정말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확률에 우리가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충분히 말해도 되잖아요. 카지노도 49%는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있다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서 남들보다 많이 태우면 그때부터는 도박이 아니게 되겠죠.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어떤 강연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누군가의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가져오신다면 그것들을 양 위에서 이런 시간 위에서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 강연들이 그 가르침들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60대 이후에 쥐고 있는 돈이 진짜 자기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출발은 늦을 수 있어요. 좀
어린 시절에 좀 노는 게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출발선에 대해서 조금 충족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정도 되게 많죠. 그런데 그것들을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내가 무언가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좋아. 그래서 지금대로 살고 싶어. 이러면은 괜찮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더 지키고 싶고 개선하고 싶다면 어차피 60대 이후가 진짜 승부처라고 한다면요. 어떤 제가 들었던 그 말처럼요. 지금 내가 태우는 10년, 20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올리니까 가끔 이제 선생님분들께서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더라고. 이제 연륜이 있으신 그분들도 전 개인적으로 감히 제가 어떤 인생 선배님들께 제 그 통찰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되게 원론적으로 그냥 여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긴 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시작 안 하면 어차피 5년 뒤에 또 후회하고 10년 뒤에 또 후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재미고 또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텨가면서 꾸준히 시간 쌓으면 그리고 따라잡진 못하더라도 분명 지금의 내 삶보다 훨씬 더 개선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장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저는 간절함이 제일 방해가 되는 이유, 제일 부작용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 일단 간절함이라는 게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우리를 약간 간절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세뇌하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매체나 이런 곳에서 간절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간절하게 해야 성공한다. 간절해야 마음을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진짜 간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 성실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뭐 좋은 결과를 이룰 거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런 간절함이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불필요하게 힘을 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정작 간절한 순간엔 간절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간절함이 방해가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럼 진짜 간절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자, 첫 번째로 먼저 간절함이 왜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절함은 사실 선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업할 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랑 취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서 맨날 기업 공고가 뜨면 같이 이력서 작성해서 넣고 결과 공유하고 대외 활동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스펙도 같이 쌓고 이랬거든요. 근데 둘이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저는 자소서랑 이력서에 엄청나게 간절하게 힘을 주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 하나하나 기업마다 다 다르게 쓰고 거기에 맞춰서 인재상에 맞춰서 그래서 한 3일에 1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소서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하루에 4개, 5개씩 그냥 공장처럼 찍어냈어요, 자소서를. 그냥 복붙하고. 그래서 이 친구 자소서를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진짜 대충 썼다. 오탈자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거는 짜집기를 잘못해가지고 내용이 되게 어색해지고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서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했던 저는 서류를 20개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 친구는 10개 넣으면 한 대여섯 개 붙었거든요. 이 결과를 가른 게 뭐였냐면 스펙이었어요. 스펙. 이 친구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직무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었고 저는 직무 관련 자격증도 적고 지방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이 스펙에 밀렸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선택해주는 이런 사람의 선택의 로직 자체가 간절함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리고 그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많을수록 뽑는 사람 입장, 선택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마음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되죠. 10,000명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직업을 시켜보고 성격을 다 뜯어보고 막 몇 달씩 같이 일해보고 결정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라면 처음에는 인서울만 남겨, 뭐 손병호 게임 마냥, 그리고 토익 900 미만 접어, 그리고 뭐 대외 활동 3개 미만 접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택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은 돈뿐만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쓰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깊은 것을 볼 수 없고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 정량적이라고 하죠. 수치로 딱 나뉘는 거, 눈에 딱 드러나는 외적인 거, 이런 걸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면접은 다르냐? 그럼 직접 봐서 하는 거니까. 사실 면접이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도 결국 수치랑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상, 목소리 톤, 말투, 업무 지식,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려고 뽑는 자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면접 가가지고 다른 건 못하는데 백날 저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냐면, 제가 얼마나 간절하냐면, 이거 백날 어필해봤자 사실은 다른 능력치가 떨어지면 뽑힐 확률이 없거든요. 거의 진짜 드물게 드라마처럼 그냥 뽑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이죠. 간절함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그때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가산점 1점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뽑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연인, 친구, 우리 일상생활, 우리 뭐 CEO가 간절하다고 그 제품 사주지 않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는데. 아니면 연인이라고 치면 이성이 아무리 저 좋다고 간절하게 어필해도 얘는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면 사귀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에 그냥 선택의 구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동일 조건에서 간절함이 선택을 받는다면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두 번째 간절함이 방해가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간절함은 실력을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면 과도하게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뽑히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경직이 되는 거죠. 면접 볼 때 너무 긴장하면, 다들 면접 볼 때 긴장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굳잖아요. 막 말이 수월하게 안 나오고 막 저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준비한 자기소개마저도 막 단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나면 뒤에가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오히려 내 실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면접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면접자들 질문도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경청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배우 오디션도 긴장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안 돼요. 소리가 무거워지거든요. 막 호흡이 세거든요. 연기도 되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고 무대뽀로 그냥 여유롭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내 실력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하정우 배우가 그랬대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연기는, 간절하게 하는 연기는 구리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절함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을 받은 뒤에도 방해가 되는 거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절함은 오히려 약점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됐든 뭐 배우가 됐든 어떤 세상의 어떤 부분이 됐든 간절한 사람은 약점 투성이잖아요. 뭐 약간 슬프지만 연인 사이도 너무 좋아하는 쪽이 항상 이렇게 좀 약점 잡히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간절할수록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귀신같이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위인지, 누가 더 간절한지.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행동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보면은 내가 너무 고정비가 많거나 빚이 많거나 그래서 절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된다.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야근을 길게 하거나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에도 야근을 하게 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강제 선택권이 없게 되는 거죠. 배우 세계에서도 대부분 간절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리가 너무 없어서 제작사가 이걸 되게 악용하기도 해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인기 없는 배우들은 되게 박봉으로 써먹죠. 진짜 너 나가,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게 되기 때문에 되게 박봉으로 많이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인데, 저는 간절함이 제일 방해가 되는 이유, 제일 부작용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간절할수록 회복 탄력성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커질수록 같이 부푸는 게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꼭 됐으면 좋겠다,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을수록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느끼게 되는 절망도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절하고 완벽해도 결과가 보장이 되지가 않잖아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도 있죠. 되게 복잡한 운도 작용하고 뭐 주변 환경도 작용하고 이런 복잡한 게임인데,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해야 인생이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매사에 너무 간절하면, 절망이 너무 크면 이 게임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가 떨어지기가 너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묶어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선택받는 삶을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아주 사소한 선택은 뭐냐면, 뭐 누구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이 팀원이랑 이 일을 하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올린 그 결제를 승인해 주냐, 내 제품을 누가 사주냐, 이런 것도 다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때 너무 간절하면 이 선택들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상처를 받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간절하다고 다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택할 때 뇌의 사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다 그냥 눈에 보이고 딱 떨어지는 것들로만 일단 보려고 하게 되기도 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받고 못 받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너무 크면 클수록 그래가지고 이런 절망 또는 과도한 긴장,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선택의 비용을 줄이려는 건 세상에 너무 어쩔 수 없는 구조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의 비용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간절함은 선택을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차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00%.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선택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게 좋은 선택이었구나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한 뒤에 그냥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근데 그 선택을 잘해보려고 간절함을 하다 보면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사소한 거에도 간절하다 보면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물건을 몇 천 원을 더 싸게 살려고 막 2, 3일씩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은 전 개인적으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멋진 덕목인 건 맞습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간절함의 막 드라마틱한 어필, 이런 거 되게 멋있잖아요. 간절하게 일구어내는 성과, 너무 감동적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아름다운 한 가지 사연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대부분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확률 게임이고, 저는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확률에 포함될 확률이 훨씬 높게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받을 때, 선택을 할 때, 아니면 시작할 때 좀 과정 중에 이 정도 때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힘을 빼는 게, 간절함을 좀 덜어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막 꼭 붙겠다, 성공하겠다, 성과를 나겠다, 정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진짜 간절해야 되는 순간은 언젠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 삶은 대부분 거꾸로 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선택받을 때, 시작할 때 초기에는 엄청 간절하게 하다가 나중에 마무리될 때쯤 되면 그 에너지와 열정이 떨어져서 이 간절함이 오히려 사라지는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좀 힘을 빼더라도 마무리로 갈수록 간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살면서 느낀 세상의 그 로직, 논리, 구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왜 진짜 마무리에 간절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삶은 약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태도는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 태도가 그 다음 행동의 이제 시작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좋은 성과는 아니더라도 매듭을 딱 지으면 그 성취감과 그 열정이 그대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내가 점점 성실해지고 성취감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고 이렇게 저는 되더라고요. 제가 딱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결과는 조금 안 좋아도 그냥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작은 성과를 냈더니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가지고 나중에는 전교 1등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삶의 태도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잘 마무리 짓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쓸만하네 이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순간의 간절함이 저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더라고요.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대부분 약간 카르텔 같은 느낌이에요. 좀 날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는 그런 판인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택 비용의 절감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뇌를 덜 쓰려고. 우리가 미용실 한번 갔는데 마음에 들면 5년, 10년도 가잖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다른 미용실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이 미용실이 기억에 좋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편하게 선택을 하면. 기억이 좋은 사람이나 업체, 제품 이런 거는 계속 부르고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강렬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올 때는 어서 오세요. 진짜 너무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서비스 할 때나 갈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식당 다시 가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쌓으면 저는 계속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치 처음에 초기에 진입한 분들은 이게 카르텔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지들끼리 다 해먹네.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근데 이거는 본능적인 거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마지막 기억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상식 보면 뭐 연예대상이든 영화대상 보면 그렇게 뭐 관객 수로 압도하지 않는 이상 연말에 조금 굵직하게 작품한 사람들이 다 대상 받잖아요. 그것도 다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마무리를 좀 잘하면 정말 좋은 결말을 맺었다면 신기하게도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연락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잘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선 꼭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사회생활 초기 때 빼고 뭐 배우 시절이든 지금 회사 다닐 때든 대부분 초기에나 이렇게 막 면접 보고 막 뚫으려고 했지 나중에 가면은 다 이렇게 콜 주시고 같이 할래라고 연락을 주셔서 저 지금 다니는 회사마저도 불러주셔서 다시 간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나만의 인프라 좀 날 것으로 말하면 나만의 카르텔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간절해야 되는 순간은 마무리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건 마지막 그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무리 순간에 간절함을 하면 더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가 너무 쉬운 게 초창기에는 간절해봤자 내가 역량이랄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스펙이 갖춰 있지 않으면 어차피 이렇게 간절함이 효과를 안 발휘하잖아요. 근데 마무리 순간 되면 내가 뭐 회사가 됐으면 업무 지식도 이만큼 쌓여 있고 노하우도 쌓여 있으니까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아주 회사한테 득이 많이 되고 모두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간절함은 방해가 된다. 왜냐? 세상이 선택하는 논리, 내가 선택받는 논리는 간절함으로 선택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뭐 면접이든 오디션이든 이런 선택받는 자리에서 내 실력을 못 보여줄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함은 약점을 만들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어떤
관계를 맺던 이렇게 좀 약자가 되고 약점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간절함은 회복 탄력성을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간절할수록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절망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담으로 저는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간절함을 줄이려고 해요. 간절한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느껴야지 해서 안 느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최대 음량으로 그 장기화 얼굴들 풍문으로 들을 수 있죠. 그거 들으면서 되게 건들건들한 태도로 저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억지로 이런 생각을 약간 하려고 해요. 아, 내가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잘할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네 인재 없어서 힘들었지? 아,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자, 너희들 모습을 한번 내가 좀 보러 갈게. 아유, 불쌍해. 이러면서 저는 들어가려고 엄청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을 최대한 줄이려고. 자, 여튼 간절함이 방해가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함을 그러면 진짜로 발휘해야 될 순간은 언제냐? 마무리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삶의 태도는 계속 전염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그 다음 순간의 시작이나 삶의 태도에서도 열정적이고 그 성실한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은 나중에 가면 선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다들 익숙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나를 계속 불러주고 찾아주고 그런 나만의 이런 보호막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더 간절해야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